예. 네. 오늘 원래 당초에 저한테 주었던 주제가 전쟁의 시대,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렇게 주로 전쟁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현재의 세계를 설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쟁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현재 세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주제이고요. 제가 무슨 국제정치를 전공한 사람도 아닌 입장에서 그렇긴 합니다만 여러분들과 함께 최소한 지금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마침 딱 4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날입니다. 2월 24일. 그래서 4년 동안 아직까지 전쟁을 하고 있지만 끊이지 않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런 얘기까지 포함해서 여러분과 오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 그리고 전 지구적 상황을 요약할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불평등. 또 뭐가 있을까요? 변동. 혁명? 격변. 네. 또 무슨 단어? 사회적 상황. 뭐 상태. 뭐가 있죠? 기후위기 있을 거 아니에요. 흔히 우리가 하는 얘기들. 불평등, 기후위기, 차별, 또 뭐가 있죠? 민주주의, 극우정치,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우리 사회를 또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상황을 대변하는 하나의 단어일 텐데요. 이 단어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시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단어를 살펴보면 몇 년 전만 해도 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과 계급, 그래서 불평등의 문제가 중요한 지점이었지만 지금은 불평등 플러스 기후위기, 기후위기 플러스 페미니즘, 페미니즘 플러스 차별, 혐오, 민주주의 이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대를 복합 위기의 시대라고도 부르는데요. 사람들은 그래서 시대의 명칭을 여러 개로 불러서 부르기도 합니다.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가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에 도래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고 전략적 동시성의 시대, 식인 자본주의, 제도화된 자본주의, 복합위기, 규칙 기반 질서에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 세력권의 분할로 돌아온 제국주의의 시대, 전쟁의 시대, 파시즘의 시대, 또는 인공지능이 안보와 경제가 되는 전혀 다른 신세계 이런 얘기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왜 이런 이야기들이 가능한 거고 이런 시대가 된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흘러와서 이런 시대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시대 속에서 한반도는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 시대는 왜 왔을까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트럼프가 와서 이 세계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원래 세계가 트럼프와 같은 사람을 불러온 것일까요? 그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체제가 트럼프를 불러왔을까? 아니면 트럼프가 우리의 체제를 바꾸고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우리의 체제, 즉 자본주의 체제가 트럼프를 불러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 자체가 끊임없이 변동하고 요동하면서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모순이 불러온 시대의 변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자본론을 배우다 보면 상부 구조가 있고 토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고전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 끝없는 모순을 거듭하는 과정 속에서 시대의 변화를 그리고 그 변화가 불러온 또 다른 트럼프가 또다시 시대를 변화시키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본주의 체제는 이렇게 변화하잖아요. 이게 이제 자본주의 체제의 간단한 역사인데요. 자유방임주의로부터 신자유주의까지 쭉 이어져 온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많은 변화들은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은 이 체제의 격동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1차 세계대전, 자본주의가 낳은 전쟁입니다. 유대인 학살, 자본주의가 낳은 전쟁입니다. 왜 학살했죠? 먹고 살기 위해서 희생양을 살아가는 체제의 모순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차별과 혐오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또한 그러했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수많은 사건들은 결국 이 체제의 변동이라고 하는 구조에서 흘러온 것이라고 본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의 세계를 이해하면서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기는 할 텐데요. 한번 보시죠. 그래서 오늘의 세계는 대체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한 5가지 정도가 중요한 코드가 되고 있는데 이 코드들을 설명하면서 오늘의 세계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자유주의, 현대 자본주의 체제인데요. 신자유주의는 다 알다시피 1970년대 후반 자본주의 체제가 위기에 봉착하고 여러 가지로 이윤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가 등장하고 이 자본주의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규정하고 세계를 규정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시장화하고 세계화를 통해서 전 세계를 자본주의화 시켜가고 상품화하고 공적 영역을 축소해가고 노동자들을 유연화시켜서 비정규직을 만들어가고 이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자본이 부딪혔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체제, 이게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흔히 현대 자본주의 체제의 바로 골간이 되는 구조인데요. 그걸 통해서 국가 내의 불평등, 국가 간의 불평등, 능력주의와 각자 도생의 사회적 환경이 급격하게 형성되기 시작하고 이 과정 속에서 벌어진 이주민, 난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격들, 배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이 구조에서 이렇게 불평등이 심화되고 능력주의가 강화되면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다양성과 인권이 후퇴하고 정치 질서는 변동하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70년대부터 생각하면 50년 가까이 우리 세계를 전면적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벌어진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우리가 그냥 소련이 망했대라고 하기보다는 이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본주의 체제의 교만함을 그대로 정난하게 세계에 투영하게 되는 결론을 빚게 됩니다. 그 전까지 자본주의 체제는 조금 조심스러웠습니다. 자칫하면 체제가 무너지거나 혹은 노동자들이 우리도 소련처럼 할 거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체제 경쟁이라는 구조 속에서 일정하게 자기 스텝을 조절하고 그래서 이윤을 분배라고 하는 관점에서 나눠주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민주의라고 하는 복지국가들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이런 구조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우리 체제와 무관한 체제이지만 세계의 전체 질서로 볼 때는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세계를 하나의 전일적 지배체제로 만들어가는 결정적인 조건이 됐다. 저는 사민주의의 후퇴, 복지국가의 후퇴라고 하는 것이 사회주의가 아니고 복지국가를 주장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도 그보다 더 큰 산이 무너진 것은 결국 사회민주주의의 정신과 그리고 그 시스템조차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급격하게 전 세계가 우경화되고 보수화되는 구조로 가고 급기야는 권위주의 체제와 극우 정치가 확장되는 구조를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구조 내에서 정치적으로는 미국 1극 체제가 미중 대결 구도로 바뀌기 시작하죠. 초반에는 미국의 완전한 1극 체제였습니다만 추격자 중국이 따라오기 시작하면서 20세기 후반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미중 간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미국은 이제 최고의 적으로 중국을 상정하게 되죠. 이런 부분을 보시면 2023년 10월 12일에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보면 중국이 주적으로 규정합니다. 중국만 제압하면 된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그동안 지배해왔던 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중국, EU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규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구조 속에서 중국을 통제하기 위한 세계 전략을 미국이 꾸리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기구들을 통해서 중국을 에워싸고 또 중국은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블록들을 형성해 가는 구조들이 일정 기간 지속되게 됩니다.
지금도 미중 간의 대결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21세기 초반에는 강력하게 이런 흐름들이 전 세계를 규정하기 시작하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다만 이때 중국은 추격자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몸을 조금 낮추면서 두고 보자, 30년 있다가 뒤집어 엎겠다, 말하자면 이런 전략으로 가면서 직접적인 대결의 구조가 아주 강력하게 벌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적으로서의 미국이었던 거죠. 이런 구조 속에서 환경과 생태의 위기도 신자유주의가 갖고 오게 됩니다. 모든 것을 이윤 중심으로 가게 되고 그런 구조 속에서 지구를 끊임없이 황폐화시켜가는 구조, 이윤, 생산, 이런 문제들이 바로 세계를 기후위기라고 하는 문제로 급격하게, 다 아시잖아요. 지난 1900년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진행됐던 기후위기의 심화가 지금부터 25년 동안 진행된 기후위기가 훨씬 더 강력하게 진행됐다는 사실은 우리가 모든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급기야는 결국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지 않는 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체제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의문들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체제 자체를 끝장내지 않는 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없겠다라고 해서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혹은 월스트리트를 점령함으로써 자본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핵심을 건드리지 않는 한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 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기도 하죠.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오늘의 세계의 첫 번째의 모습, 자본주의 체제가 공고하게 만들어 놓은 우리의 시스템입니다. 이것들을 지나서 두 번째로 등장한 것은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만 불안정한 사회, 이주민, 난민, 차별과 혐오와 적대라고 하는 문제가 일상적이 됩니다. 난민과 이주민을 양성하는 이 난민과 이주민의 양상이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왜 발생하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발생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먹고 살기 위해서 이민을 가거나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들이 내에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절박한 세계적 흐름들이 형성되고 이렇게 해서 흘러간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혐오들이 시작되고 그리고 내가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저들을 희생양으로 삼음으로써 어쨌든 정치 권력이 이 구조를 철저하게 이용하게 되는 거죠. 경제적 불안정을 난민에 대한 테러로 적대와 혐오로 확산해가는 문화, 그리고 이 문화의 연장선 속에서 사회적 소수자 또는 약자에 대한 차별과 적대를 확산시켜 가게 됩니다. 이런 구조들이 끊임없이 우리 사회 전반을 가져오게 되는 거고 이 구조 내에서 네가 지금 못 살고 있는 이유는 이주민 때문이야. 쟤들을 때려잡아야 네가 잘 살아.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 보다 강력한 정부가 필요해. 보다 강력한 정권이 필요해 라고 하는 이유로 민주주의는 후퇴하기 시작하고 권위적인 체제들이 자리를 잡고 그 연장선에서 점점점 극우 정치는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의 양상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문제를 손대지 않는 한 사실 극복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극우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극우 정치를 때려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본질적으로 극복이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연장선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질서가 변화하게 됩니다. 스웨덴의 민주주의 연구소, 꽤 권위 있는 연구소로 알려져 있는 민주주의와 관련된 연구기관인데요. 세계 179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91개국이 권위주의, 45개국이 권위주의화되어 있고 권위주의 국가 수가 민주주의 국가 수를 처음으로 추월하고 있는 것이 2024년, 지금 오늘의 현상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정치 질서가 모두 급격하게 보수화되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상이 나타났죠. 세계 정치는 보수하고 극우 정당은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들,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보수적이고 극우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정당들이 급격하게 성장합니다. 21세기 초만 해도 여기 써 있는 정당들이 모두
한 자릿수를 전전하던 정당들입니다. 이 정당들이 모두 지금은 이탈리아의 형제당, 집권당입니다. 헝가리의 피데스당, 폴란드의 법과정의당, 독일을 위한 대안, 프랑스의 국민연합 등등 쭉 써 있는데요. 이들이 그렇습니다. 다만 이 구조 내에서 한 가지 성장했던 것은 급진 좌파들이 등장하게 되죠. 즉 같은 체제 문제를 놓고 좌파적 대안을 강력하게 제시했던, 그래서 어정쩡한 중도 정당, 어정쩡한 중도 좌파 정당이 아니라 분명하고도 명확한 좌파적 대안,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던 정당들이 일정하게 지지세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 운동들이 한 차례 벌어지고 지금도 일정하게 그런 운동들이 진행이 되고도 있고 정치 세력으로서 유의미한 의미를 갖기도 하죠. 핑크타이드, 핑크색 물결쯤 되겠죠. 분홍색 물결이 남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배하고 있는 형국까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런 양상 속에서 세계는 급진적인 극우 정치들이 확산되는 와중에도 급진적인 좌파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정의당 같은 진보 정당도 같이 성장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죠. 따지고 보면. 똑같은 세상의 구조에서 남미나 유럽에서 일정하게 급진적인 좌파들이 등장하고 그 세력들을 확산해 갈 때 우리는 왜 성장하지 못했을까? 한국 사회는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입니다. 어쨌든 이게 오늘의 세계를 설명하는 세 번째 코드였습니다. 네 번째 코드. 지난번 서복경 선생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기억하겠습니다만 정보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그냥 대충 지나가는 일로 보기에는 이것이 갖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의미가 너무 큽니다. 최근에 동영상에 유행했던 게 브래드 피트하고 톰 크루즈가 한판 맞짱을 뜨는 거 보셨죠? 봤어요? 어디서? 옥상에서 둘이 맞짱을 뜨죠. 이 맞짱 뜨는 걸 보면서 나왔던 허리우드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이제 허리우드는 끝났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두 사람의 그 생생한 난투극 장면은 AI가 만들어냈던 장면입니다. 이제는 두 배우를 쓰지 않고도 그렇게 생생한 영화적 장면을 만들 수 있다면 수십억 달러, 수백억 달러를 들여서 만든 영화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이제는 달리 봐야 될 지경으로 정보와 AI라고 하는 문제는 크게 변화하는 거죠. 특히 정보환경 알고리즘이나 이건 이제 서북경 선생의 그 PPT에서 양해를 구해서 빼온 겁니다만 이런 일들이 페이스북, 더윈, 인스타그램, 챗GPT, 제미나이 이런 것들이 출시되면서 현실적으로 정보 환경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거 불평등입니다. 정보라고 하는 것도 일정하게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는 공간들이 늘어나고 이용 공간이 늘어난다면 정보를 가진 자들이 훨씬 더 부자가 되는 세계에서 이 환경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자본주의의 모순 중에 하나인 불평등의 문제와 연동이 되기도 하고 또한 이 환경은 그동안에 어쨌든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척도이기도 했지만 이것은 극우 정치의 온상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특징, 쇼츠, 짧은 시간, 선동적이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좌파들이 갖고 있어야 될 보다 선정적이고 선동적인 이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구조라면 필연적으로 뒤집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이 구조는 한편으로는 불평등이라고 하는 사회 경제적 문제와 정치적으로 극우 정치의 확산과 양산이라고 하는 구조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런 유튜브 같은 게 없었다면 과연 지금 태극기 부대와 같은 것들이 그만한 위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갖고 있는 폐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플러스에서 나타나는 AI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의 위기, 이번엔 로봇 반대 혁신, 이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사설인데요. 실제로 기술이 개발되고 뭔가 만들어질 때마다 끊임없이 나오는 예를 들면 노동권에 대한 문제. 그래서 과거에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해서 기계 파괴 운동 등등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AI는 수공업을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만들었던 그 혁명과는 다른 혁명이 될 거다. 왜? 그때는 기계가 발견됨으로써 뭐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됐어요? 노동이 더 필요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더 필요한 노동조차도 또다시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 자체가 또 하나의 불평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주 전문적인 영역에 일정한 사람들을 빼놓고 현장에 투여되는 노동의 일자리의 문제는 심각한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들 설명을 하고 있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 아틀라스가 흔드는 손 노동자와도 잡게 될까라고 하는, 현대차는 2028년 연간 3만 대를 공장에 투입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반도체가 필요하고 엄청난 것이 필요하고, 어제 기사를 보면 새만금의 공장을 만들기로 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하게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히토류가 또 필요한 거죠. 이게 다 연동되어 있는 구조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하나오션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엔비디아는 어쨌든 GPU 26만 장을 공급해 준다고 했고, 그 중에 3만 장을 일단 먼저 챙긴 현대는 이 로봇 공장을 새만금에 만들겠다는 계획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직장인들의 설문조사 48.2%가 일자리를 로봇이 대체할 것이다. 77.9%는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밀집도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여기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세계 1위 1만 명당 한국은 1012대, 세계 평균이 162대인 것에 비하면 로봇 밀집도 수가 엄청 높은 나라인데, 한국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들은 심각하게 진행되고, 꼭 한국만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오늘의 세계를 규정하는 또 하나의 코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5-1이라고 했는데요. 그런 조건 속에서 터진 전쟁입니다. 그런 조건 속에서 터진 몇 차례의 전쟁들. 특히 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장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습니다. 1급 체제가 아닌 경우에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일정하게 균형을 갖게 되고, 칠까 말까, 치면 여러 가지 후유증이라고 하는 걸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의 1급 체제가 된 이후에 중동엔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포를 갖다 쏘고,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세력도 존재하지 않는 구조에서, 그렇게 해서 인종과 민족 분쟁, 종교 분쟁이 격화되고 난민과 이주민들이 폭증하는 구조, 그렇게 해서 혐오와 적대의 사회를 전쟁은 보다 더 심화시켜 왔던 거고요. 이 전쟁의 정점을 찍은 것이 4년 전 오늘 발생한 다른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전후체제는 유엔에 기반해서 자유주의 질서를 하게 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다른 국가의 영토 보존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 행사를 삼가해야 한다라고 하는 유엔 헌장 2조인데요. 이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얄타 회담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나라의 영토 주권은 존중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기조 속에서 이런 전쟁들이 벌어지긴 하지만 강대국이 약소국의 영토를 침탈하는 전쟁, 그래서 저기다 새로운 정권을 세워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아예 땅을 뺏는 전쟁, 이런 전쟁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없었는데요. 이게 그 전쟁의 포문을 열게 됩니다. 이 전쟁은 여러 가지 의미를 주는데요.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를 심화시킵니다. 특히 에너지 문제와 식량 문제는 이 전쟁이 적나라하게 세계 전체를 심각한 위기로 빠지게 합니다. 식량, 예를 들면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대략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의 50% 가까운 생산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물, 밀, 여러분 우크라이나 국기가 어떻게 생겼어요? 두 줄로 되어 있죠. 노란 밀밭 위에 파란 하늘입니다. 노란 밀밭 위에, 그만큼 이 밀이라고 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최대의 생산량인데 이게 끝나게 되는 거고, 이 구조에서 그걸 통해서 먹고 살던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조금 못 산다고 하는 나라들은 심각한 식량 위기를 겪게 됩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졌던 문제는 원래가 있었던 그 모순, 그 불평등, 그 위기를 보다 심화시킨 구조로 만들었다는 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죠. 즉 유엔의 헌장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거죠. 이쯤 되면 누구나 나도 할 수 있겠다, 힘만 있으면 때려잡아도 되지. 그리고 그것을 어찌할 수 없이, 러시아의 침략을 어찌할 수 없이 4년이 지나고 지금 현재의 조건에서
전쟁을 중단하려면 우리가 점령했던 땅은 그대로 인정하면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조건, 이게 만약에 성립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도 더 힘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런 전쟁은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제국주의 시대에 있었던 전쟁입니다만 이게 유엔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질서 체제에서 등장한 정말로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또 한편으로 동북아 질서의 변동을 가져옵니다. 보시면요. 우선 동북아라고 하는 곳,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등이 속해 있는 곳 속에서 최근 들어서 대만 문제가 급격한 문제가 되는데요. 이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찌 보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언제 먹어도 쉽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질서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놔두고 있던 건데요. 이 대만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대만 문제가 그대로 있었던 이유는 중국의 전략적 인내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중국만 인정하면 일단 대충 놔두겠다라고 하는 거였던 거고, 대만은 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꼭 독립하겠다는 건 아니야. 속으로 독립하겠다는 생각을 설사 갖고 있다 하더라도 대만은 독립 불가지론을 내세우면서 그냥 방치하거나 대충 넘어가고 있는 수준이었죠. 특히 그동안 대만의 집권당은 어디예요? 20세기 전까지 집권당은 누구였죠? 국민당이었습니다. 소위 장개석의 후예들인 사람들이 집권했고, 그들은 대만이라고 하는 조그만 곳에 몰려있지만 자나깨나 목표가 뭐예요? 본토 수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꿈을 꾼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 있지만 우리는 어쨌든 하나의 중국이야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래, 하나의 중국 맞아,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중국은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하고는 상대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입니다.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만과 외교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하고는 상대하지 않는다. 세계 모든 나라들의 입장은 뭘까요? 대만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나라와 중국이라고 이 엄청난 시장을 고려해 볼 때 대만과 외교 관계를 수립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강경합니다. 하나의 중국, 이것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하나의 중국을 부정하는 세력과는 일체 얘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데에 대해서는 응징하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죠. 여기에 미국은 그래, 하나의 중국 인정할게 라고 어정쩡한 전략을 취합니다. 그러면서도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과거에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가 단칼에 잘라버렸는데요. 그게 79년 12월입니다. 12월 크리스마스 전전날인가 그랬는데요. 전화해서 이제 너네하고 대만 외교관계 끊겠어, 이렇게 통보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통보하면서도 미국 의회에서 대만 관계법을 제정해서 대만에 대해서만큼은 무기 수출도 제한 없이 하고 원하는 대로 해주고 뭐 등등등 이런 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그게 대만 관계법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고 우리하고만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그냥 넘어갔는데요. 이게 조금씩 변화를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2022년 10월 달에 20차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이 시진핑이 3연임을 하게 되는데요. 3선을 하면서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이제 내 임기 내에 반드시 실현하겠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임기는 2027년까지고 그래서 아마 2027년까지는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걱정하던 시기였던 거죠. 이런 시기, 이런 구조 속에서 중국의 완정 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왜? 중동에서 패배하고 또 유럽에서도 어쨌든 일정하게 후퇴를 거듭했던 미국은 중동에서 완전히 수렁에 빠졌었잖아요. 그랬다가 지금 우리가 중국을 포위해야 된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 대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 아까 보셨잖아요. 미국의 주적이 중국인데 그러면 대만을 이제는 과거처럼 적당한 수준이 아니라
정확하게 전략적 가치를 인정해야 되겠다. 경제적으로도 뭘 갖고 있어요? TSMC, 반도체라고 하는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대만의 점증하는 대만의 전략적 가치 때문에 이 격돌이 이제 조금씩 더 첨예하게 대립하는 구조이고요. 여기다 대만이 국민당 정권이 2016년에 집권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민진당이 계속 집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이잉원 총통이 2차례를 해먹고 지금은 누가 해요? 라이더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민진당이 집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만 정체성이 점점 강화됩니다. 왜? 국민당 시절에 태어났던 사람 혹은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저 나라로 가야 돼라고 생각했던 중국 지향성을 갖고 있는 중국 정체성의 국민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시기고 대만인들은 우리는 왜 다른 나라를 못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민진당이 집권하게 되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저걸 계속 놔두면 통일하기 어렵겠다. 이런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기가 증폭되는 와중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강대국이 약소국을 영토적으로 침략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 사건은 동북아 정세로 나비 효과가 돼서 튀어나오게 되고 결국 이 정세는 결국 또 나비 효과가 돼서 어디로 튀어와요? 어디로? 한반도로 튀어오게 됩니다. 한반도의 전쟁 위기라고 하는 문제가 그래서 대만과의 문제 때문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시작한 것이 2, 3년 내에 꾸준히 논의가 됩니다.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왜 대한민국에 주둔해요? 왜? 북한 때문에. 주일미군은 왜 주둔해요? 주일미군은. 동북아의 질서 때문에.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진주하는 목적 자체가 아예 그렇게 미군하고 얘기가 돼서 그렇게 진주하는 거고 주한미군은 북한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북한 때문에 존재하는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만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끊임없이 미국은 주한미군을 대만 해협에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면 주한미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참전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에 있는 공군 기지들에서 어떻게 해요? 비행기가 뜰 수 있도록 뭐 등등등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지만 이렇게 확장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한미군 사령관이 의회 청문회를 통해서 임명받기 직전에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주로 질문하는 건 너는 주한미군이 사령관으로 가면 이것을 인도태평양의 안정과 대만 문제의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냐?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래는 무슨 질문을 해야 돼요? 북한군을 잘 막을 수 있냐? 이게 질문이어야 되는데 그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계속 제기됩니다. 그래서 계속 거부하다가 2006년 노무현 정권 시절에 최초로 이걸 인정합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입장을 존중하겠다. 다만 한국은 그걸 존중하고 미국은 어떻게 해요? 미국은 한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동북아의 전쟁에 휘말리는 것에 대해서 한국민이 원치 않는다는 것을 또한 존중한다. 두 개를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연결시켜가지고 둘 다 존중하는 것으로 연결시켜 놓은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랬는데 그 의미는 뭐예요? 최초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한미 상호 방위 협상의 문구에 집어넣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러면서도 계속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구조 속에서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이렇게 되고 중국을 압박하니까 중국의 대북 정책이 전환됩니다. 그 전까지는 예를 들면 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계속 비판적이었어요. 북핵 갖지 마라. 우린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들이 쭉 집결되면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일정하게 용인하기 시작합니다. 중국과 북한 관계는 최근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나빴어요. 결정적으로 나빴던 것은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 국경을 중국이 봉쇄를 하면서
북한이 눈에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했지만 사이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만 세계 질서가 변동하면서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급격하게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한편 북한은 또 러시아의 파병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치는 영향입니다. 결과적으로 북중러의 동맹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세계적인 질서의 체제가 이렇게 가고, 이런 구조에서 윤석열은 그래? 그럼 우리도 핵을 가져야지. 좋다, 한판 붙어.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나오면서 실제로 한반도의 전쟁 문제, 그리고 대만 위기, 이런 것들이 한국사의 주요한 현안으로 등장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사람들 입장이니까 그러거나 말거나일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지형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던 것이 최근의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구조들이 전쟁이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죠. 전쟁 모순의 심화를 설명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미중 대립이 격화되고 EU와 나토는 그러면서 전 세계의 국가들이 이런 전쟁의 와중 속에서, 특히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EU의 유럽 국가들은 국방비를 계속해서 올리고 군사비들을 계속해서 확장시키면서 이 구조들이 확장되고요. 기후위기는 이로 인해서 더욱더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전쟁 한번 치르고 나면 무슨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가 어떻고 온갖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얘기하더라도 전쟁 며칠이면 끝장이 나는 건데요. 그래서 얘들은 웃기는 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저기 만나서 IPCC,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같은 것들을 하면서 별 얘기를 다 하지만 그 별 얘기라는 게 전쟁 며칠이면 아무 의미가 없는 정도로 효과를 반감시키는 건데요. 그래서 기후위기를 훨씬 더 심각하게 만드는 곳이고, 이런 전쟁들은 국가주의를 확산하고 군비를 확장시키고 민주주의 위기를 가져오고 이주민 난민 혐오로 극우 정치를 또 확산시켜내는 이 구조를 반복하고 심화시키는 구조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흘러온 상황 속에서 여기 기후위기 문제 나오죠. 미국이 아프간 전쟁에서 배출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 세계 군사비 지출이 역대 최대였다는 것, 세계 군사부문 탄소 배출량이 저렇고, 전쟁과 기후이기 때문에 독일, 벨기에, 스위스 등이 원전 정책을 변경시킵니다. 원래 원전을 다 폐기하기로 했다가, 왜? 우크라이나, 특히 러시아산 천연가스들을 가지고 유럽이 먹고 살고 그걸로 사실은 에너지의 주요 원 중에 하나로 삼았는데, 전쟁이 나고 이게 서로 대립하면서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입이 순조롭지 못한 구조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원전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원전이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 스웨덴 민주당, 극우 정당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3인주의의 천국, 복지국가의 천국의 제1야당은 스웨덴 민주당, 극우 정당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스웨덴 같은 나라의 제1야당이 극우 정당이라고 하는 건 놀라운데요. 이들이 선거 때 내세웠던 게 이겁니다. 원전을 왜 안 하냐. 원전 때문에 우리 복지국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거 얘기하지 맙시다. 원전합시다. 이것은 국민들의 굉장히 소구력과 호소력을 가졌던 소위 선거운동의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그래서 스웨덴도 결국 기후정책에 대한 변화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친 영향은 전쟁을 통한 기후위기를 더 심화시키는 구조, 군사비를 확장시키고 권위주의적인 정권, 극우 정치를 확산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2 트럼프가 등장합니다. 이제부터 그동안에 해왔던 쭉 얘기입니다만 이제 불과 1-2년 동안에 다시 이 모든 세계 질서가 또다시 격동하면서 변화하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트럼프가 등장합니다. 등장할 때부터 했던 얘기들입니다. 볼까요? 한번 읽어보고 가죠. 친구와 적들에 의해 약탈당하고 갈취당하는 현실 좌시하지 않겠다. 미국 시장에 접근하거나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받거나 달러 자산을 보유하거나 하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선언하게 됩니다. 마코 루비오 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세계 패권 국가를 안 할 거다라는 선언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등장한 트럼프, 미국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마가 미국 우선주의, 경제와 안보의 연동, 관세와 보호주의, 무역 적자 해소, 관세 수입, 제조업 부흥 등등의 일들을 해내게 됩니다.
작년에 미국이 총 벌어들인 이렇게 관세를 때려서 추가로 벌어들인 추가가 아니라 작년에 미국의 관세 총 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일까요? 2,870억 달러입니다. 관세로만 번 돈. 우리 돈으로 4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예요? 728조인데요. 관세로만 수입을 잡은 게 바로 400조입니다. 무역 적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적자는 해소가 되질 않습니다. 작년도에 미국의 무역 적자는 9,015억 달러입니다. 적자가 이렇게 심각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두 국채를 발행해서 커버해가는 구조고, 국채 발행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뭐예요? 달러가 기축통화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버티고 있는 구조이고, 물가는 한없이 올라가고 있는 구조이고요. 이런 구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목표, 무역 적자 해소, 관세 수입, 제조업 부흥, 이래서 불만이 증폭되기 시작하니까 최근에 나온 게 국민 1인당 얼마를 주겠다고요? 2,000달러를 주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국의 경제 관련 기관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관세 때문에 미국민들이 1인당 손해보거나 추가로 지출한 소비 비용이 대략 1,500불 정도가 되니 이거 커버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던져놓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관세와 보호주의라고 하는 걸 내세웁니다. 미국 우선의 외교정책, 패권국가 외교정책을 폐기하겠다. 우리는 이제 그래서 국방비도 삭감하고, 우리가 뭐 한국 같은 데 가서 주둔하고 뭐 이런 비용 다 이제 안 하겠다. 그리고 그런 데는 역외 균형자로서 멀리 떨어져서 적당히 안 싸우게만 하는 정도, 필요하면 너네가 막아라. 너네가. 동북아의 문제가 돼? 대만 문제 전쟁 나면 한국하고 일본이 책임져. 우린 이제 안 해. 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USAID, 미국의 원조기관입니다. 사실상 해체를 했는데요. 원래 9,000명이었는데 1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9,000명의 연방 공무원들을 다 해고하고 100명 정도 남긴 미국의 대외 지원기구인데요. 국제지원금 연 680억 달러, 대략 100조 정도 되는 돈입니다. 1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의 7분의 1 정도를 미국은 어떻게 해요? 꽁으로 다른 나라에 원조하는 돈입니다. 좋은 나라예요. 그리고 이걸로 사실은 자유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을 지켜온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걸 안 하겠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워요. 사실 이걸 통해서 세계의 그 평화유지군을 올해 대략 한 1만 3천에서 1만 4천 정도가 감축됩니다. 그러니까 UN 평화유지군을 먹여 살리는 건데요. 그동안 미국이 여기에 대략 얼마를 댔냐면 전체 한 26% 정도를 댔대요. 비용을. 이거를 전면 중단한 겁니다. 그래서 다 철수하고 있어요. 콩고의 분쟁 지역, 레바논의 분쟁 지역, 곳곳의 세계 분쟁 지역을 다 철수하고 있는 게 오늘 평화유지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웃기지 않아요? 평화유지군을 철수함으로써 세계의 분쟁을 확장시킬 위험성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는 트럼프가 욕심내고 있는 건 무슨 상?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런 구조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국제기구를 되자마자 탈퇴해서 파리협정, WHO 등을 탈퇴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대중동, 대중국 정책을 변화시키고 파나마운화 그린란드 가자지구에 대한 제국주의적 발상들을 끊임없이 내비치고 있고, 기후 정책 또한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석탄 르네상스, 그래서 싸고 아름다운 석탄 이런 명칭을 붙여가면서 석탄 르네상스, 석탄에 대한 규제 법안들을 모두 폐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후 정책을 전면적으로 후퇴시키고, 국내 정치는 보수화되면서 공무원들은 구조조정하고, DEI, 이게 다양성, 그 다음에 공정성, 포용성이라고 하는 정책을 폐기합니다. 이것들은 사실 미국이 갖고 있는 복합적인 민족 구조를 바라볼 때 매우 필요한 정책이고, 이것이 미국의 인권이나 미국의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정책인데 이걸 폐기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질서에 대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민자들은 올 한 해 35만 명 정도가 추방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5만 이렇게 하면 별로 감이 안 오는데요.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한꺼번에
그래서 취임하고 나서 추방된 총 이민자들이 벌써 30몇만이 되는 지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미국 내에서 그치지 않고 결국 세계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급변하는 세계 질서는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있어 왔던 세계 질서에 대한 얘기를 쭉 드렸습니다만 그 질서가 어떤 것은 심화되고 어떤 것은 전면적으로 또다시 전환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까지 진행됐던 상황을 설명드리고 최근에 급변하는 세계 질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어쨌든 트럼프의 등장과 함께 자본주의 체제의 전반적인 불안정이 시작됩니다. 관세 정책과 보호무역, 확산되는 보복 관세, 적대 우호국을 차별하는 것, 보호주의 이런 그러면서 세계 경제 전체가 일정하게 침체되고 여기서 이제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고민이 모두에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조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본주의 체제가 일정하게 변동하면서 세계 질서는 급격하게 변동을 하는데요. 요즘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이건데요. 규칙 기반 질서에서 힘의 정치로, 즉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엔이라고 하는 틀을 통한 규칙이 정해지고 그 규칙 내에서 최소한의 범주를 넘지 않던 질서가 기본적으로 힘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힘의 정치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이 확인된 것은 미국이 1년 정도의 트럼프의 집권 기간을 지나고 나서 2026년 작년 12월 4일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NSS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1순위는 중남미를 포함한 북미와 남미, 중미를 다 포함한 아메리카 대륙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있고 두 번째 순위로 유럽, 아시아나 중동의 비중을 현저하게 약화시킨 미국의 안보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안보 보고서에 첫 번째로 등장한 것이 바로 돈노주의라고 흔히 일컬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하고 멀로를 합친 겁니다. 멀로주의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의 추론 이런 건데요. 멀로주의는 1823년에 5대 대통령이었던 멀로가 제임스 멀로가 미국은 유럽 열강의 국내 문제나 열강사의 세력 대tum에 개입하지 않을 테니 너네도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손 떼라. 여기는 우리 앞마당이다. 이렇게 선언하죠. 보통 우리는 멀로주의를 고립주의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우신 분들도 있을 텐데 현실은 고립주의라기보다는 아메리카에 대한 지배권을 강력하게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새롭게 들여오면서 소위 서반구라고 일컬어지는 중남미 대륙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통제에 두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등장한 국가안보 보고서에 나온 건데요. 멀로주의에 대한 트럼프의 추론, 아메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한 서반구를 지배하겠다. 안보를 유료화하고 그 다음에 보호주의, 다자주의와 국제 질서를 거부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핵심적인 구조는 원래 이 구조는 멀로주의를 흔히 이제 트럼프가 내가 가장 존경하는 미국의 대통령은 누구라고 하죠? 아시는 분. 맥킨리라고 하는 25대 대통령인데요. 이 25대 대통령이 바로 멀로주의를 연장시키면서 그 구조 내에서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자기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갖고 가면서 전쟁을 했던 거죠. 가장 유명한 전쟁이 스페인과 미국의 전쟁입니다. 1898년에 있었던 미국과 스페인 전쟁. 이 전쟁을 미국이 이기면서 나라들을 통째로 먹기 시작해요. 어느 나라를 먹었어요? 일단 쿠바를 먹습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을 먹고 페르토리코를 먹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소위 이 멀로주의가 가졌던 구체적인 실천으로서의 양상을 25대 대통령 맥킨리가 수령을 하려고 그리고 관세를 39%까지 높이면서 강력한 보호주의를 통해서 미국의 부강을 만들어냈다. 나는 맥킨리를 가장 존경한다. 그래서 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 속에서 멀로주의에 대한 트럼프 추론이라는 이름으로 돈노주의를 가게 됩니다. 맨 먼저 그 연장선에서 베네수엘라를 공습하죠. 그래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이송합니다. 흔히 석유 장악 때문에 그랬다 하는데 그것도 중요한 이유이긴 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서방구 장악을 위한 전략의 시작이고 베네수엘라 석유의 최대 수입국이 중국이었는데요. 이것을 정리하면 중국을 차단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또 중남미에서 미국을 계속 성가시게 하거나 하는
나라, 쿠바, 에너지 위기로 현재 사회 체제가 거의 붕괴 직전까지 와 있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 거죠. 보통 쿠바는 하루에 10만 배럴 정도를 베네수엘라부터 했는데요. 요즘도 한 3만 배럴은 수입하고 있는데요. 대략 석유 수입의 40%를 베네수엘라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완전히 끊겼습니다. 지금은 모든 석유를 미국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끊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학교를 쉬고, 그 다음에 정전을 하고, 단전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쿠바의 일상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쿠바는 원래부터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아서 2020년에 30페소였습니다. 달러당 30페소였던 환율이 지금은 달러당 450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15배, 1500%가 인플레가 된 거죠. 환율이 인상되고 그만큼 물가가 올랐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쿠바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쿠바 대사관이 한국에 있는 진보적인 지식인들과 이렇게 자꾸 연락을 하고 하는 것도 쿠바로서도 어쨌든 자기 생존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서반구를 완벽하게 장악해 들어가는 구조이고 콜롬비아에 대해서도 여차하면 군사작전을 쓰겠다. 그래서 콜롬비아를 침략할 겁니까? 물었을 때 트럼프의 답변이 뭐였어요? 그것도 좋은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소위 중남미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장악하게 되는데요. 캐나다는 사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한 나라를 너네는 우리의 51번째 주가 돼야 돼. 지금 미국이 50개 주잖아요. 51번째 주로 캐나다를 호칭하고 캐나다 총리를 뭐라고 불러요? 주지사라고 부릅니다.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주지사라고 부를 정도로 하고 있고 멕시코만은 아메리카만으로 명명한 것, 또 온두라스 최근에 트럼프의 지원을 받은 이름이 뭐야? 나스리 아스프라가 온두라스 대통령. 그리고 이 대통령이 될 때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이 될 때 선거 기간에 뭘 공약해요?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아르헨티나 선거 때 하비에르 밀레이를 당선시켜주면 제가 400억 불을 지원하겠습니다. 근데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한 푼도 안 줍니다. 아예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구조를 통해서 극우 정치를 확산시키고 이 아메리카들을 장악해 들어가기 시작하는 구조이죠. 파나마 운하 문제도 있고 온두라스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그린란드 문제까지도 계속해서 장악을 시도해가는 구조.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본격적인 장악 시도를 하고 그린란드에 대한 군사독전을 통해서라도 인수하겠다. 여기 그린란드에 광물 문제가 있습니다. 뒤에 잠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제는 그야말로 히토류의 시대이고 이것을 갖지 못하면 아까 얘기한 세 번째 세계의 변화, 정보화와 AI라고 하는 문제를 감당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감당하려면 히토류가 필요하고 그 히토류가 사실은 중국이 전체 생산량의 몇 프로를 갖고 있어요? 62%를 갖고 있습니다. 생산을. 근데 그 중에 쓸만하게 정제하는 것, 히토류의 정제와 관련된 양으로만 따지면 91%를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중국에게 세게 달라붙었다가 후퇴한 이유는 뭐예요? 히토류 때문입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대통령 각하 이렇게 되면서 결국 중국한테 손을 들고 말았는데요. 그러면 딴 데서 히토류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은 그린란드 혹은 저 아프리카의 히토류 콩고나 이런 데에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콩고 내전이나 이런 데에 개입하면서 미국이 끊임없이 어쨌든 자기 정권들을 세워가는 구조들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린란드의 광물에 눈독을 들이고 있고 그러자 그린란드 파병을 6개국, 8개국이 하니까 그럼 너네 추가 관세하겠다라고 하고 물론 바로 철회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원로주의에 대한 트럼프 추론을 통해서 이 서반구 북미와 중남미를 아우르는 아메리카 대륙과 그 연장선에 있는 그린란드까지 모두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야욕을 들이밀고 이것은 심각한 문제로 유럽과 미국의 갈등의 구조로 등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돈노주의 서반구의 안보 전략을 집중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여기서 중국은 이 NSS에서는 중국은 그동안 뭐였어요? 주적이고 반드시 없애야 될 적이고
반드시 때려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방어막을 쳤던 것에서 후퇴합니다. 경제적 경쟁자이자 잠재적 파트너이다라고 이 보고서에서 후퇴를 하게 됩니다. 이건 뭐예요? 시간 벌기입니다. 지금 당장 중국하고 붙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지난번 한국에서 열렸던 경주에서의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사실상 미국은 손들고 말았거든요.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동안의 관세나 여러 가지로 압박했던 것을 모두 손들어버리고 어떤 것을 감안해 보면 바로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의 문제. 어디 갔어? 중국 문제. 여기 있네. 미중 관계. 대만 문제 요동치는 동북아 질서인데요. 탈냉전 시대, 아까 이건 보셨죠. 중국을 주적으로 간주했던 23년의 보고서. 25년, 미국은 서방구에서 미국의 우위를 회복하고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멀로 독트린을 재확인하고 집행할 것이다. 중국은 경제적 경쟁자이고, 그러나 진정으로 상호 유익한 경제관계의 잠재적 파트너이다. 이게 공식 문건에 중국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중국과의 대결을 피해갑니다. 대만 해협에서는 한쪽의 현상 변경 시도를 지지하진 않는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한쪽이라고 할게요. 양쪽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중국이 대만을 침략해서 집어먹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제1도련선, 일본의 규슈,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방어선인데요. 이 제1도련선에서 침략을 거부하기 위해 군사적 영역을 구축하겠지만 미군 홀로 이를 떠맡을 수 없다. 일본과 한국의 적을 억제하고 제1도련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능력, 새로운 능력을 포함해서 초점을 맞춰 국방비를 늘리게 만들겠다. 한국과 일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보고서에서 후퇴를 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어디였어? 하나 더 가야 돼. 대만 방어를 언급하지만 제1도련선을 매개로 한 일본과 한국의 책임을 강조하고요. 유럽에 대해서는 명확한 거리두기로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이 나오는 것은 우크라이나 문제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오늘 하기로 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 얘기만 하는데도 한 2시간을 걸려야 되는 거지만 정말 화면 하나에. 최근 양상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점령하고 있고요.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의 핵심 지역입니다, 원래가. 옛날 소련 시절에 모든 소련의 가장 중요한 공업지대와 가장 중요한 제조업이 다 여기에 집중돼 있었어요. 근데 이 나라가 독립하면서 소위 이 공업지역들,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자주 보는 도네츠크를 비롯한 이 지역들은 구소련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다 먹은 거죠. 크리미아 반도까지도 해서 이렇게 먹었고, 이 구조에서 현재 전선이 교착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타결하자. 그러면 적을 인정해라. 이렇게 된 거죠. 영토를 포기해라. 그리고 앞으로 우크라이나 군은 군사화를 하지 마라. 그리고 나토 가입하지 마라. 이게 러시아의 종전 조건입니다. 트럼프는 여기서 점령지를 자유경제지대로 하자는 절충안을 제출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합니다. 그럼 한번 검토해 볼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것이 여러분들 같으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이걸 받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사실 타결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끊임없이 이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지난번에 그 백악관으로 불렀을 때 뭐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너 카드 한번 빼봐. 너 무슨 카드가 있길래 그렇게 뻗대는 거야. 너 아무것도 없잖아, 임마. 이렇게 윽박지르면서 우크라이나를 하려고 하지만 유럽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타결되면 러시아의 위협을 통째로 유럽이 짊어져야 되는 부담을 갖기 시작하고,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과거의 러시아, 소련의 위성 국가들 혹은 이 소련이 망하면서 독립했던 국가들이 지금 나토에 다 들어와 있는데요. 에스토니아나 이런 나라들이 큰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유럽은 이런 조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유럽 국가의 안보 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고요. 실제로 나토 사무총장은 유럽과 러시아가 3, 4년 내에 전쟁을 결국 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유럽의 전운이 높은 구조이죠. 그래서 이 전쟁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끝낼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유럽의 대리전이기도 한 구조이고, 트럼프는 유럽 문제는 이제 너네가 알아서 해. 더 이상 난 못해.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러면서 적당한 수준에서 러시아라고 하는 구조하고 푸틴과 일정하게 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거죠. 근데 여기 또 하나의 약점은 이렇게 계속 대리전을 치르는 와중에 유럽은 군사비를 확장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극우 정치는 확장되고 에너지와 기후 위기는 심화되는, 그래서 타결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대리전을 시키고 있는 형국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유럽의 위기는 확장되고 있는 고민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현재 유럽의 상황이죠. 그러면서 유럽과 미국의 동맹이 균열되기 시작하고, 유럽은 이제 우리가 홀로 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조건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최근 EU에서 실시한 유럽 전체 인민들에 대한 여론조사, 국민들에 대한 여론조사 16%만 미국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할 만한 국가이다라는 정도로 수준이 떨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재의 조건에서도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미국은, 트럼프는 유럽은 이민자들과 주류 지도자들로 인해 문명적 소멸에 직면해 있다. 유럽의 현 주류 지도자들은 현실성 없는 기대를 가진 불안정한 소수 정부이다. 미국은 유럽이 현재의 궤적을 수정하도록 돕고 유럽 내에서 저항을 육성할 것이다. 뭐예요? 유럽 내의 극우 정치 확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직접 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유럽과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고요. 이 조건에서 그린란드 문제가 터지고, 그러자 8개국이 파병을 하고, 그러자 관세로 휘업하고, 이렇게 되다가 너무 심하다 싶어갖고 잠깐 한 발 빼긴 했지만 이 갈등의 구조는 심각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조만간 타결될 거다라고 보기는 매우 쉽지 않은 조건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근데 타결되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이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다음 장면은 이슬람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중동 문제는 여기 언급이 안 돼 있으면 아예 언급이 안 돼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니까 이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슬람 세계. 원래 강의 주문을 받을 때는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 팔레스타인, 이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전 세계적인 질서 속에서 보면 이 지역의 문제는 아주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에 이란 문제는 현안이 돼 있는데요. 이 세계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세계 이슬람 인구는 대략 20억 가까이 됩니다. 전 세계 인구 얼마예요? 80억. 예, 80억. 예. 80억 중에 20억, 4분의 1이 이슬람이에요. 우리가 이슬람하고 멀리 떨어져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세계에서 이슬람이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가 어디예요? 여기 써 있는데 인도네시아입니다. 우리 인도네시아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가장 큰 이슬람 국가입니다. 기독교 인구는 얼마일 것 같아요? 기독교 인구. 이슬람 인구는 20억. 기독교 인구.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 가톨릭과 신교를 합쳐서 얼마? 26억입니다. 사실 비슷한 인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중심의 역사가 되는 조건, 그리고 우리가 서구 사회와의 이 통로가 열려있는 조건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이 세계는 굉장히 중요한 세계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일찍부터 이 세계를 먹기 위한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 조건 속에서 이슬람 세계는, 이게 이제 이슬람 세계의 약사인데요. 전부 식민지로 지배를 받다가 그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독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석유라고 하는 큰 자원 때문에 여긴 중요한 각축장이 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그 이스라엘을 교두보로 해서 서방의 급진적인 공격들이 계속되고 중동에 대한 지배가 생겨나면서 아랍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합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랍 민족주의로 무장하고 이걸 통해서 끊임없이 서방과 대결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랍 민족주의는 패배하고 맙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나세르를 비롯해서 또는 제3세계 또는 뭐 반둥회의 뭐 이런 것들을 주도했던 그룹들이 바로 아랍 민족주의 그룹인데요. 이게 패배하면서 한때 아랍 민족주의에 열광했던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게 됐다고? 이슬람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슬람주의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고 그것의 첫 테이프를 끄는 나라가 이란이었습니다. 1979년 이란의 호메이니 혁명을 통해서 테이프를 끊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슬람 세력들이 신정 정치를 통해서 점점 세력을 확장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 구조 내에서 이것을 안간힘을 쓰면서 어쨌든 중동을 지배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회주의권이 몰락하고 소련이 망하면서 미국 일극체가 된 구조에서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데 모든 게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이기는데 결과적으로는 수렁이 돼버리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일단 들어가는데 들어갔다가 치러내야 되는 비용이 너무나 큰 거죠. 아프가니스탄 몇 년 있었어요, 미국이? 몇 년? 몇 년 있었어요? 몰라요? 20년 있었어요. 2001년에 탈레반을 제거한다고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고 철수를 2021년에 했고 그 사이에 비용, 인력 뭐 여러 가지로 보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결국 그냥 나온 거예요. 그냥. 그리고 탈레반 정권이 쓴 거죠. 이라크도 마찬가지고 이 구조 속에서 이제 과거와 같은 전략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고 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인도 태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으로 모든 초점을 돌리기 시작하죠. 이 와중에 알카이다와 IS를 통해서 이 치른 비용은 엄청난 거였죠. 미국의 중동 정책은 그렇게 해서 변화하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때려잡기보다는 요걸 분할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정리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우디를 비롯한 순위파 국가들과 주로 협력해 가면서 이 구조를 바꿔나가고 이스라엘 때문에 늘 문제가 되니까 이스라엘을 통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들고 나왔던 협정이 있어요. 무슨 협정이었죠? 아브라함 협정이죠. 그래서 소위 이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만들고 그걸 트럼프가 끊임없이 조정해 들어가면서 순위파들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근데 남는 건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시아파 연대였어요. 여긴 뭐 아주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거고 가장 성가신 존재이고 이 주변에 누가 있어요?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 거죠. 이것만 제거하면 되겠다 싶은 게 이란입니다. 이란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구조들을 트럼프 1기 때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바이든이 들어오면서 그런 조건들이 일정하게 잠재되어 있다가 2024년 하마스의 기습과 이스라엘의 전면 공격을 통해서 벌어진 조건이 발생하고 그 와중에 이란 문제가 다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어 있죠. 이란이 미국의 중동 정책의 핵심이 되는 이유는 시아파 연대의 수장이란 이유이고 이 시아파 연대의 핵심이 예멘의 후티 반군,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리고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었는데요. 아사드 정권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무너졌고 예멘의 후티 반군은 세력이 상당히 약화됐고 레바논은 이 팔레스타인 전쟁의 와중에 이스라엘하고 붙으면서 그 동력이 상당한 정도 쇠잔했습니다. 남은 건 이란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이것만 정리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란을 쳐야 되는데 핵심은 핵협상 문제이죠. 우라늄 농축을 60% 이상 하면 사실 핵무기를 가졌다고 보여지는 건데 그래서 우라늄 농축 문제가 핵심인데 우린 그렇게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버티고 있는 거고요. 이 구조에서 전쟁으로 갈지 협상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외신에 들은 걸 보면 레바논의 대사관 가족들을 포함한 레바논을 일단 50명 이상을 철수시킨 것으로 나오고 이건 진짜 치려고 하는 모양이다라고 하는데 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게 이라크 해봤잖아요. 쳐서 공중전으로 몇 차례 타격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예를 들면 그런다고 잠재워질 문제인가? 그리고 원래 트럼프의 기본적인 기조가 어디하고 전쟁을 다구리로 붙진 않고 공습은 하겠지만 그래서 혹시 공습은 할지 모르지만 결국 공습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일 수는 있지만 이게 그야말로 무슨
이란을 완전히 잠재울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라고 하는 측면이 존재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긴 합니다. 특히 세계 석유 물동량의 대략 20%를 갖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장악하고 있는 구조, 그리고 예멘의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구조에서 여기가 막히면 세계의 에너지 위기가 또 불을 보듯이 뻔한 조건에서 이게 전쟁이 될 건가라고 하는 고민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죠. 근데 언론들은 오늘이냐 내일이냐 뭐 이번 주냐 뭐 계속 이런 보도를 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항공모함들이 계속 집결하고 있지만 러시아도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고, 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 하는 판단은 할 수 있죠. 왜? 러시아도 묶여 있고 중국도 여기에 직접 개입하기는 않을 거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은 하지만, 원래 트럼프가 갖고 있던 불개입주의, 미국 우선주의 이런 것들로 보면 쉽게 예측하기는 만만치 않은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넘어가면요. 아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중 관계 최근에 변화된, 아까까지 제가 대만 문제를 설명드렸는데 이거 설명드렸고 자꾸 이렇게 돼. 미중 관계가 변화합니다. 대등한 관계로서 상호 의존성을 무기로 글로벌 공급망 경쟁을 계속 해왔는데요. 미국의 관세 정책은 사실상 중국에 굴복했고요. 중국을 위협할 카드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국내 정치 리더십이 현저히 위협을 받고 있고, 시진핑은 오히려 미국과 대등하게 나서면서 권력이 강화되고, 그러면서 중국은 어느 사이 세계에서 가장 어떤 나라가 됐어요? 좋은 나라가 됐어요. 중국은 믿을만 하잖아, 이렇게 돼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있었던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미국은 안 갔어요. 그리고 중국만 갔어요. 그래서 중국은 그 세계 기후변화 위기의 리더의 역할을 해요. 거기서 가장 큰 나라이고, 이렇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난장판 세계 질서의 새로운 리더이자 수호자로 부상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역력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구조 속에서 세계 국가의 70%인 145개국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중국이 교역 1국입니다. 이런 막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어요. 145개국의 제1위 교역국은 어디? 중국입니다. 우리나라 제1위 교역국 어디예요? 중국입니다. 미국이 아니고 중국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해서 기본적으로 갖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속에서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질서의 주도권은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시간을 벌면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입장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어요. 원래는 이런 거였는데요. 원래 대만은 동아시아의 화약고라고 보고 미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중국 6년 이내에 대만을 침공할 거다, 이렇게까지 예상을 했다가 후퇴하죠.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 돈노주의, 전략적 모호성 등을 가지고 하고, 심지어 최근에 다카이치가 발언하죠. 대만 해협의 위기 상태는 우리의 국가 존립 위기 상태이다. 이것은 일본은 국가 존립의 위기다라고 할 경우에 자위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국이 대만을 위협하는 군사행동을 실제로 하면 우리도 참전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발언인 거고, 이것은 뭘 부정한 거예요? 하나의 중국을 부정한 거죠. 같은 나라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전라도가 땀만 먹어서 야 너네 그러지 마, 전라도 우리 땅이야 라고 해서 전라도의 반란을 진압하는 거야 우리는. 근데 거길 너네가 왜 개입해? 라고 하는 관점이죠. 하나의 중국을 부정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건데 이 발언을 한 거죠. 작년에 일본의 관광 수입이 대략 17조 정도가 순전 관광 수입만으로 줄었다고 하잖아요. 중국 관광 수입이.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데, 이때 트럼프가 다카이치의 발언에 대해서 뭘 그런 식으로 얘기해 라고 하면서 도와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트럼프가 시간을 철저히 벌고 있고, 중국 또한 대만 문제에 대해서 흔히 회색지대 전략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가 굳이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고 손에 피 안 묻히고 잡을 수 있잖아 라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대만인들도 미국이 참전할 거라고 14%밖에 보지 않는 조건 속에서 군사정치, 경제, 외교적 압박 전략으로 하면 미국이 여기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야, 우리가 이제 세계 질서의 수호자가 됐는데 우리도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런 사태들을 볼 때 지금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쳐도 미국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미국이 할 말이 없는. 왜? 마두로를 납치하고 온갖 짓들을 벌이고 있는 처지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만 해협 출격 액수를 전년 대비 85% 늘릴 정도로 압박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조건이죠. 그럼에도 미국은 아직은 군사적 긴장 유지를 하면서 미국의 동맹국들을 압박하고 있는 전술을 쓰고는 있기 때문에 아직은 대만 문제를 둘러싼 이 동북아 질서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조건이죠. 어제 미군이 서해안에 비행하고 그래서 중국 편대하고 대치하는 국면이 발생하고 그걸 우리 이 군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랬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요. 그만큼 여전히 이 조건들은 굉장히 유동적인 조건에 있다. 그러나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즉각적으로 대결의 국면이 발생하거나 전쟁이 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긴장에 있는 지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세계 질서의 변화 속에서 미국의 등장, 세계 질서의 변화는 극우 정치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유럽의 극우 정당들은 더 약진하고 있습니다. 중남미의 핑크타이드는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나타난 건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칠레의 호세 카스트, 온두라스의 나스리 아스프라 정권 이 모두가 미국의 극우 정치 확산과 지원에 의해서 등장한 정권들이고 핑크타이드는 점차적으로 핑크색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게 현재 중남미의 지도입니다. 이렇게 어제 우리는 이단자였지만 이제 우리가 주류이자 미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런 흐름이 한국의 극우 세력들에게 언젠가 우리에게도라고 하는 희망을 계속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심지어는 트럼프가 우리를 조만간 구원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것들도 이런 흐름이라고 하는 조건 속에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최근에 일본 자민당의 중의원 선거 그냥 넘길 일은 아니죠. 뭐 여기 극우 정당이 들어섰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전통적인 자민당이긴 하지만 자민당 내 우파인 다카이치 그리고 그의 정책이 굉장히 보수화된 정책이고 늘 하는 것이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인데 여기에 열광하고 있는 일본 사람들 세계적인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원내 68%의 의석을 갖고 있고요. 함께하고 있는 유신회 연정을 꾸리고 있는 유신회하고 합하면 75.6% 못할 게 없습니다. 엄청난 거죠. 여기에다가 극우정당 참정당이 일본인 첫 번째, 일본인 퍼스트라고 하는 기치로 부상해서 15석을 가져갔어요. 이걸 합치면 거의 80%에 가까운 의석입니다. 이게 얼마나 세계가 보수화되고 있고 이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 흐름인지를 확인해야죠. 제가 그래서 어느 날 신문을 펼쳐보니까 한겨레 신문 2월 10일 외신면 모두가 세계가 정말 보수화되고 있구나. 예를 들면 타이 총선, 개혁보다 민족주의와 안보를 선택. 그 다음에 여기 이란,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데 보복 판결. 홍콩 민주화 운동과 지미라이 20년. 이게 외신면 전체예요. 제가 제목만 따서 붙였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종이신문 같은 걸 한번 보세요. 외신면을 보면 이 신문 하나하나의 머릿 기사들이 전부 세계가 얼만큼 보수적인 흐름들을 급격하게 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극우 정치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지금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가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 그러니까 지금은 안 가리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침략하려면 명분을 그래도 뭐 대량 살상 무기가 있어요. 거기 뭐 누가 인권을 탄압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붙여서 침략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뭐라고? 석유 때문에 했어. 나는. 라고 얘기하잖아요. 석유 때문에 했어. 그러니까 우아한 위선보다 정직한 야만을 선택한 시대가 온 거고요. 모든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는 시대입니다. 전략적 동시성의 시대. 이제는 아까 보셨습니다만 우크라이나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동북아에 대만 문제가 혹은 중동 문제가 혹은 중남미의 서반구가 그린란드가 다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는 전략적 동시성의 시대이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그 다음에 식인 자본주의, 제도화된 자본주의, 아까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최근에 책을 낸 낸시 프레이저의 식인 자본주의라는 책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제도화된 사회 질서이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본주의 경제는 각각 사회적 생산 등등 페미니즘, 생태주의, 정치이론, 반제국주의, 반인종주의와 연결해야 되고 자본주의는 경제의 한 유형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제 사회의 한 유형, 제도화된 사회 질서라고 봐야 된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젠더 지배, 생태계 약화, 인종적, 제국주의적 억압, 정치적 지배와 구조적으로 중첩되어 있다는 얘기다. 제 꼬리를 먹는 우로보로스처럼 자본주의 사회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마저 먹어치우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환경을 파괴하는 건 자본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자본주의 체제는 이렇게 중첩된 제도화된 사회, 복합위기의 사회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런 표현, 식인 자본주의,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는, 스스로 세상을 갉아먹고 있는 자본주의, 복합위기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규칙 위반 질서에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로 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최근에 벌어진 일이 아니고 과거에도 힘의 논리로 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긴 하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힘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과거에도 이런 일들은 있었지만 세력권 질서, 미국 없는 유럽이라고 하는 구조에서 유럽의 자강이 필요한 북중러의 연대와 동맹, 아메리카 대륙 중심으로 미국의 서방구 지배, 중동에서의 타협, 미국 동북아에서의 역의 균형자 역할, 안보와 경제의 복합동맹 이런 구조로 가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세력권 질서가 가져올 후과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약소국의 종속화는 심화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것이 심화되면 우리가 이 물결에 그대로 올라타면 우리는 누구만 보고 살아야 돼? 미국만 보고 살아야 돼요. 현실적으로 보면 미국만 보고 살게 되면 그런 구조가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일단 점령이 되면 세력권 내 강대국이 약소국을 유린하는 건 손바닥 뒤집기죠. 지금도 사실 그랬잖아요. 우리 관세협상, 동맹국 손목 비틀기가 트럼프의 특기인데요. 이 구조 내에서 우리는 3,500억 달러를 그대로 갖다 줬죠. 일본 5,500억 달러이긴 합니다만 이런 조건들, 약소국 통제를 위해서 또 어떻게 해요? 괴뢰 정부나 분할 통치를 했죠. 이게 다 과거에서 배웠던 일들입니다. 약소국을 통치하려면 지 마음에 드는 정권을 마구 세우게 되고 그 안에는 민족의 배신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약소국에서는 뭐가 벌어져요? 혁명과 내전이 반복되게 되고 사실 우리나라의 극우 정치와 이런 모든 문제들은 잠깐만 비틀어서 보면 이런 양상의 아주 작은 미니어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미국의 지배 구조 내에서. 그래서 미국에 올라타거나 미국에만 의존할 경우에 필연적으로 국내적인 질서의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생겨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국주의 시절이 다 그랬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역의 균형자로서의 미국의 한계가 등장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조건들이 발생하고 대만 문제의 동북아 질서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남는 인공지능 신기술을 위한 공급망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세력권 질서는 어느 순간 무너질지 몰라요. 예를 들면 1차 세계대전 이전은 어떤 체제였어요? 세력권 질서였어요. 나눠먹는 체제였는데 그 체제에 조금만 균열이 되면 더군다나 아까 전략적 동시성의 시대라고 했잖아요. 1차 세계대전 어디서 발생했어요? 발칸반도라고 하는 작은 지역에서 발생한 이 전쟁이 기본적으로 전 세계의 세계대전이 되는 동시성을 갖게 되는 거고 어찌 보면 우리의 시대가 과거와 반복되고 있고 그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 조건들이 현재 힘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어려운 지점이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는 어떻게 될 거냐? 많은 사람들이 이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이제 이렇다면 극복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마크 카니가 다보스 포럼에서 한 연설은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모두 다 참 잘 쓴 연설이다. 들어볼 만한 연설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핵심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미국의 패권은 공공재 제공에 기여했으나 이제 그 질서는 쇠퇴하고 있다. 강대국들이 경제적 통합을 무기로 사용하고 관세를 지렛대로 삼으며 공급망을 악용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식탁에 앉아있지 않다면 우리는 메뉴에 오를 뿐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옛 질서를 애도해서는 안 되며 향수는 전략이 아니다. 규칙 기반 질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중견 국가들이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중견 국가들이 스스로 이 흐름 속에 올라타지 말고 중견 국가들의 연대와 중견 국가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핵심이죠. 세계가 2차 세계대전 이전 질서로 돌아가고 있고 중견국은 중대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전쟁 수십 년 뒤에 태어난 이들은 세계가 다시 세계대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실수를 할지도 모른다.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설마라고 할지 모르지만 세계대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던지는 거죠. 나토 관계자는 과거에는 소련을 막고 미국을 끌어들이고 독일을 억제한다가 나토의 기본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미국을 막고 러시아 및 중국과 타협하고 독일을 유럽의 대표 국가로 부상시키는 것, 이게 나토의 역할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유럽 또한 긴장감을 깊이 갖고 있는 거죠. 동맹국들이 이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상황, 무역과 안보 양측면에서 미국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다. 어쨌든 이런 일들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게 현재 모든 나라들의 고민이고, 이 세력화되고 이 규칙 기반 질서가 무너지고 힘의 질서로 가고 있는 구조 내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시도들이 구체적으로 되기도 하죠. 새롭게 구축되는 세계 질서, 카니 캐나다 총리 8년 만에 중국 방문, 무역협정 논의, 미국이 그러자 캐나다의 100% 관세 부과를 위협하고 있어요. 너네 무역협정만 체결하기만 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중국 방문, 이게 다 1월 달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EU는 인도와 20년 동안 논의만 되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인도는 계속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린란드 방어를 위해서 유럽 8개국의 병력을 파견했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어쨌든 새로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형성입니다. 한편 트럼프는 국내 정치의 리더십을 심각하게 겪고 있는 거죠. 이민자 추방으로 폭력, 여기 시위 33만 명이 추방당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있었던 보선에서 모두 패배합니다. 텍사스, 버지니아, 뉴저지, 켄터키, 아이오와에서 다 패배했고요. 그리고 엊그저께 미국 연방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마자 무역법 122조하고 무역법 301조, 슈퍼 301조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걸 통해서 다시 15%를 놓고 오고는 있는데요. 후퇴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런 과정 속에서 트럼프의 리더십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물가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 조건이고요. 이 조건에서 불만들이 거듭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건 올해 11월 3일 세계 질서를 가늠할 미국 중간선거가 열립니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는 하원은 전체를 교체합니다. 하원은 전체를 교체하고 432석을 전체를 교체하고요. 전체를 교체하고 상원은 3분의 1, 그래서 100석 중에 35석인가 37석 정도를 교체하고요. 주지사도 50개 중에서 35개인가 36개를 교체합니다. 현재 미국 상하원의 의석 분포는 상원은 53대 47, 상원은 53대 47, 하원은 219대 213입니다. 둘 다 6석 차인데요. 이게 만약에 뒤집어지면 어떻게 될 건지, 아니면 다시 트럼프가 승리하면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올해 11월에 있는 미국 중간선거, 새롭게 구축되는 세계 질서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지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반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확인을 했고요. 이런 연장선 속에서 한반도는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 고민, 정치, 외교, 통상, 경제, 사회, 기후정책 등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정치 영역과 관련해서는 뭐 따로 얘기하자. 오늘 주로 세계 질서를 얘기한 거고, 우리 국제 질서와 관련된 얘기들을 하는 거니까 생략하겠습니다만, 하나만 얘기를 하면 민주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민주당이 내란을 척결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하고 좋아한다기보다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 동의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자칫 이런 구조 속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뭐랄까 내란 척결을 빌미로 하여 민주주의를 상당한 정도 후퇴시켜가고 있는 조짐이 보인다는 겁니다. 되게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법개혁 3법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첫 번째 법 왜곡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법입니다. 판사가 법을 잘못 적용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그 판사를 처벌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건 사실 되게 위험한 법입니다. 근데 왜 찍소리도 못하냐? 윤석열을 잘못하거나 죄를 석방시키거나 판결을 엉망으로 하면 그런 놈들은 다 싸그리 보내야지라고 하는 이런 여론들을 끊임없이 자극해 두르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꼭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사회나 기후정책 문제는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로 외교통상 안보와 경제적 영역과 관련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까? 대미 관계, 피할 수 없는 안보와 경제 문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대중, 대일 관계 등 동북아 질서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 대책은 있는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설정할까? 이런 것들이 소위 세계 질서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줏대 있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교 전략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기 주관을 명확히 하는 자기 입장들을 갖고 가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다. 자칫하면 휘말릴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 첫 번째로 자기 주관이 뚜렷한 외교 전략을 가져야 되고, 그것은 칸이가 얘기한 것처럼 중견국 연대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저는 최근에 실바인가? 이름이 뭐예요? 룰라인가? 룰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교와 연대들이 확대되고 강화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야 되고, 적어도 외교정책과 관련해서 그런 관점들이 명확하게 가야 되는 거죠. 이 세계 질서 속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고민?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북 관계를 개선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여기에 휩쓸리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분단 국가이고 북한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원천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반도의 평화, 남북관계, 이 문제 정리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정리할 수만 있다면 훨씬 더 자유로운 조건들로서 할 수 있는데, 그 문제는 과연 쉬울 거냐? 뒤에 얘기해 봅시다. 대미관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미 막 이렇게 얘기하고 왜 교섭을 그따위로 해가지고 뭐, 제가 보기에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 볼까요? 안보와 경제. 작년에 우리는 수출 7,097억 달러, 세계 6번째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한 나라입니다. 7천억 달러는 처음으로 우리 돌파했고, 세계적으로도 6번째로 7천억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수입은 6,317억 달러. 그래서 무역 수지가 780억 달러입니다. 전년에 비해 518억 달러에 비해서 상당히. 그래서 전반적인 압박 속에서도 잘 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미 수출이 1229억 달러이고 수입이 734억 달러에서 대미 흑자가 얼마예요? 496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의 518억 달러 중에 496억 달러.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흑자의 전부가 대미 흑자로부터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 나라하고 무슨 이 나라한테 쩔쩔매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막 주장하거나 막 반미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만만치 않은 문제이죠. 대중수출 1,308억 달러로 어쨌든 1위이고 수입까지 합치면 최고의 교역국입니다. 적자국이긴 합니다만 대중수출 1,308억 달러, 이게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고 있겠어요. 따지고 보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다만 최근 작년 양상을 보면 미중 의존도가 전체적으로는 좀 줄고 아세안, 띄어라고 썼네. 뭘까요? 이유인데,
아세안 EU 중남미 시장이 확대되면서 기본적으로 조금 줄이긴 했는데요. 품목별로도 반도체, 선박, 자동차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되고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는 22.4%와 선박은 24.9% 이렇게 이제 되는 구조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그저 막연하게 민족적 감정으로 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런 측면에서 다만 미국에 대해서 할 소리를 해도 됩니다. 할 소리를 해도 되는데 할 소리를 안 하고 하면 더욱더 휘말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이 조건을 어떻게 균형을 잡아서 만들 거냐. 그리고 또 하나 미국하고 할 소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소리를 하려면 대북 관계가 잘 정리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의 맹점은 대북 관계를 정리하려면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나라는 어디? 미국입니다. 왜? 북한은 미국하고는 대화해도 우리하고는 안 한다는 거잖아요. 이 구조에서 미국의 협조 없이 한반도 평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의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미국 놈들, 뭐 나쁜 놈들 막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할 소리는 하는 자기 주관을 분명히 하고 중견국 연대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새로운 외교 전략들을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되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대중 대일 관계, 특히 동북아 질서의 대만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전략적 유연성 못해, 우리 안 해 라고 정확히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질질 끌거나 뭐 대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미국이 참전하면 우리도 해봐야죠.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긴 한데요. 그렇게 분명하고도 명확하지 않으면 이것은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서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봤지만 아까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 대만 문제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 한국을 이렇게 봅니다.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 전력의 일부이고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는 항공모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게 누구의 발언이에요? 제비어 브런슨 현재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입니다. 우리는 중국으로 출격하는 항공모함 기지입니다. 비행기지가. 이렇게 간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네네네네 하고 갈 수는 없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대만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까 봤잖아요. 천천히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일정하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국방차관은 대만은 미국의 존재론적 이익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만약에 이렇게 계속 딸려 들어갔다가 미국이 한 발 빼면 우리는 뭐가 돼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일 관계에 관련해서 그래서 중국과는 지금 관계가 좋잖아요. 특히 1월 달인가 1월이죠. 1, 2월에 미국, 중국과 일본에 연쇄적으로 정상회담을 하면서 어쨌든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대일 관계 이것도 괜찮습니다. 왜? 중국과 일본 사이가 워낙 안 좋거든요. 이런 구조 속에서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그렇게 유연한 외교 전략을 통해서 왜냐하면 일본도 우리한테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 게 만약에 한국하고도 정이 나면 척이 지면 사실 이 동북아에서 매우 곤혹스러운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구조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외교 전략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일본과 한국의 연대 혹은 중견국 연대 그다음에 중국이나 미국에 대해서 보다 자신 있고 분명한 목소리로서의 자주 외교에 대한 고민들을 해볼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대북 관계. 지금 북한에서는 조선노동당 9차 당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개막 연설입니다. 사회주의 건설에 뭐 어쩌고 대외적으로 보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알맹이가 하나도 없고 다만 자신감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드러냅니다. 못 살고 기근에 허덕이고 엉망진창인 나라 북한이 아니라 지금은 외교적으로도 가장 좋은 조건에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성장한 것도 인정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 조건 속에서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거기다 북중러 연대라고 하는 구조도 있지, 러시아 파병했지, 중국도 인정하지, 핵무기도 갖고 있지. 이런 조건에서 북한이라고 하는 조건은 대단히 좋은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서 이 개막연설에서 모든 언론들이 귀추에 주목한 것은 대미 발언, 대남 발언을 어떻게 할 거냐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직 대회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이 대회가 끝나기 전에는 대미 대남 관계에 대한 발언이 있겠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직 발언은 없었습니다. 다만 작년 9월 달에 있었던 최고인민회의 14기 13 중전회의, 14기 13 중전회의에서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동안 나온 공식적인 입장으로서는 최종적인 입장인데 작년 9월. 정말로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딱 한 가지 조건은 분명히 내가 얘기하겠다. 비핵화 얘기는 하지 마라. 비핵화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아예 대화할 생각을 마라. 이렇게. 그러니까 핵무기 보유 정확하게 인정하고 이건 건드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만 아니라면 언제든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다?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 이게 작년 9월 발언입니다. 이 9월 발언을 비춰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이란 나라가 이 김정은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런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런 고민들이 남아 있습니다. 대북 기본 정책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핵화를 앞장 세우는 순간 북한의 핵무기 문제를 건드리는 순간 아무것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END라고 해서 Exchange, 이게 뭐지? Normalization, 이게 뭐지? Denuclearization인가 뭐. 하여튼,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순서를 이렇게 가져갔고요. 이것도 안보당국하고 통일부하고 입장이 좀 갈리는데, 이게 통일부는 순차적인 것이다. 안보당국은 동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현재 이재명 정부의 기본 입장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 표현을 이제 최근 들어서 안 씁니다. 이렇게 왜 안 써요? 우리의 대북 정책은 엔드다. 이렇게 하니까, 뭐야, 우리를 끝장내겠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어감이 안 좋다고 해서 이거는 쓰지는 않는데, 기본적인 정신은 이런 겁니다. 이런 입장으로 하고, 그 하부 주제로 전자권 환수, 그 다음에 적대적 두 국가, 한미동맹 현대화, 4월 미중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문제가 이제 중요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있습니다. 전자권 환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이거를 보다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노무현 정권 때 2012년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명박이 대통령이 될 때 그건 좀 어렵고 2015년에 합시다라고 또 넘겨놨어요. 2015년에 대통령이었던 박근혜는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건을 달아요. 이러이러한 조건, 이러이러한 조건, 3개의 조건이 완비되면 그 조건에 따라서 전자권을, 그래서 조건 문제로 바꿔놨어요. 그전에는 조건 없이 뭘로 했어? 그냥 시기를 못 바꿨다면 지금 시기가 없어요. 근데 이 조건을 완수하려면 어떻게 돼요? 필연적으로 군비를 확장해야 돼요. 근데 군비의 확장은 필연적으로 뭘 가져와요? 긴장을 유발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자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박근혜 정권의 전자권 환수에 대한 기본 입장을 수정하고 보다 명확하게 오히려 시기를 미국과 얘기해서 정확하게 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가야 된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재명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 야, 전시에 작전권도 없는 나라하고 대화하겠다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 북한 입장에서 생각하면 전시에 작전권도 없는데 우리랑 얘기를 하겠냐? 라는 발언을 이재명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받아야 됩니다. 근데 다만 박근혜식으로 합의하고 추진하면 이건 필연적으로 군비를 확장하게 되는 긴장을 유발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자권 환수 문제에 대한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되고요. 적대적 두 국가. 이번 9차 당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할 때 이게 지금 북한이 계속 얘기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9차 당대에서 두 국가론을 확정 짓고 두 국가론을 확정 지으면 북한도 헌법을 바꿔야 돼요. 무슨 헌법을? 영토 조항을 바꿔야 돼요. 걔들도 한반도로 돼 있거든요. 우리도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도 한반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국가가 같은 영토를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로만 하던 것을 헌법으로 확정짓고 그리고 영토 조항도 바꿀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아직 그 입장은 안 나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남한 사회 내에서, 대한민국 내에서 논쟁이 있긴 있어요. 이게 더 차라리 낫다. 우리는 지금 북한과 무슨 관계예요? 특수관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특수관계. 이건 고유명사입니다. 북한과 우리의 관계는 특수관계다. 하나의 나라인데 특수하게 잠시 떨어져 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게 국가보안법의 문제, 이적단체 문제, 그러니까 국가 내에서 이 국가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조직인 거예요. 근데 각각의 나라가 다르면 그런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려면 두 국가론이 낫다. 다만 쟤들은 적대적 두 국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가자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이건 논쟁거리이긴 해요. 논쟁거리이긴 한데 그래서 뭐라고 할까? 일각에서는 두 국가론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 왜? 대만과 중국은 두 국가가 아니다. 왜? 유엔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만 인정하는 거고 유엔도 두 나라를 인정하고 있는 조건 속에서 굳이 이걸 계속 이렇게 끌고 갈 이유가 있냐. 차라리 국가가 두 개라는 속에서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구조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통일을 고민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거죠. 한미동맹 현대화, 주한미군, 안보는 자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일정하게 하는 것은 맞는데요. 한미동맹 현대화, 전략적 유연성을 최근엔 한미동맹 현대화라고 부르는데요.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특히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국방비 올리세요. 올려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방비가 현재 우리가 대략 59조, 60조 안팎인데요. 2.6%. 이재명이 최근에 3.5%로 하겠다. 임기 내에 3.5%까지 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미국한테 얘기해요. 전략적 유연성은 안 된다. 기본적으로 너네가 우리도 안보의 자강을 위해서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국방력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는 전 있다고 봐요.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로 평화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지만 현재 세계 질서나 지금 구조 속에서 우리가 보다 독자적인 외교 역량과 독자적인 안보 역량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세계 질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세운다면 그런 것 정도는 어쨌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4월 미중 정상회담 매우 중요한 회담이에요. 그리고 아마 이때 북미 정상회담이 혹시 열리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어요. 트럼프가 원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게 잘 이루어지고 이 연장선에서 남북 간의 문제들이 좀 조정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한 한반도의 평화라고 하는 것. 특히 트럼프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문제까지 이르게 되면 한국은 현재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훨씬 운용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조건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해악이 서로 긴밀히 엮여 있는 전반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제 특히 여기 진보적인 시민들이 많이 오셨을 테니까 우리는 다양한 사회운동, 정당, 노동조합, 그 밖에 집단의 투쟁을 조율하는 비전을 갖춘 충분히 포괄적인 대항 헤가모니 구축을 프로젝트를 구상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정의당의 문정은 대표가 좀 많이 고민해 보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